저희가 흔히 그 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내가 글을 한번 써보고 하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반대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국어는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했던 학생들은 나중에도 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성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죠.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나 그 삼수 정도 하면요. 흔히 이제 처음에 고3까지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이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성인이 되려면 열심히 진짜 힘내서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재수 때 영어와 수학, 국어를 다 하면 영어와 수학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국어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삼수로 가거든요. 아까우니까. 국어만 좀 잘 챙겨내면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소위 그런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국어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결국 국어는 재능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좀 다른 비유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수영을 한번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 배우기 전에 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열심히 수영장 가서 막 헤엄을 쳤어요. 치니까 되게 열심히 쳤다고 생각하는데 딱 옆에 돌아보니까 한 3m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뭐 수영장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실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안 늘었어요. 너무 안 늘다 보니까 혹시 강의를 들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수영 강사분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팔 접고 그 다음에 다리 뭐 발차기 하고 물에 뜨는 거 하고 숨쉬기 하고 합쳐놨더니 다시 안 되고 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4주 정도 지났나? 갑자기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하면 안 돼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효과적인 방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게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내가 무엇이 안 되지 살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팔접기는 괜찮네? 그럼 팔접기는 문제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접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보니까 발차기가 안 되네? 그럼 발차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저 국어가 안 돼요 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국어가 안 되니? 그럼 뭐가 안 되니?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안 되는지. 그냥 국어가 안 되는데요? 조금만 그럼 내가 쪼개줄게.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5개거든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 5개 중에 뭐가 안 되니? 그러면 그때서 이제 고민합니다. 문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 학생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못 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 되겠지. 그냥 제가 옛날에 수영장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수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뭔가 오겠지. 아니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고3 때 좀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제 고3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해보고 그리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이제 미련을 한번 떨쳐보려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공부에 대한 나는 흥미가 없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수능 성적이 100점이 올라갔어요. 놀랍죠? 네, 제 자랑 같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랑이 맞는데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학생들도 특정한 방법에 맞게끔 하면 점수가 더 올라갔는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국어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점수가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전략만 잘 짜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거예요. 오래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문제 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성적도 마찬가지로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그 목표점에 맞게끔 뭔가 행동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목적성을 잊고 사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 책을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책을 읽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여쭤보면 지금 생각하시죠, 그죠? 이미 다 생각하셨어야 됐는데 독서를 아예 안 하시진 않죠? 네, 많이 하시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쭙진 않고 독서를 아예 안 하진 않지만 한 권의 책을 읽고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책 좋았어 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듣겠죠. 왜 좋았어? 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하죠, 이제. 좋았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독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실. 자, 크게 독서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시키는 책. 그렇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5초의 법칙. 그러니까 그 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자명종이 막 울려요. 저거 끌까 말까 고민하면 안 끄죠. 일단. 끌까 말까 고민하다가 껐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요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이 5초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뭐 했냐. 사실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도 똑같이 5초의 법칙을 써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이거구나. 나도 똑같이 해야지. 고민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세요. 거꾸로. 5, 4, 3, 2, 1. 자, 시작하자. 5번만 세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이 5번 동안에 고민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꾼 게 뭐냐면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차이점 뭐냐면 저 원래 기상 시간이 저는 이제 오후에 수업이 많고 저녁에 수업이 많다 보니까 8시인데 지금은 새벽 5시로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딱 자명종이 울리면 세요 그냥. 5, 4, 3, 2, 1 땡 하고 자명종을 끌어가요.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 자명종은 멀수록 좋다. 왠지 아시죠? 소리가 들리면 바로 옆에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자거든요. 분명히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은 끄고 자라. 미리 핸드폰을 꺼놓고 난 다음에 저기 멀찌감이 두고 자라고. 왜 그러냐면 자, 핸드폰을 안 껐을 때 저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을까요? 핸드폰 보다가 잤어요.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안 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핸드폰을 끄고 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독서의 목적을 성취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이게 바로 내가 독서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책이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 라고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몰입에 대한 책이에요. 몰입에 대한 책. 그러면 그 몰입에 대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거든요. 왜 좋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책을 200페이지나 250페이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나는 걸 얘기해봐라 하면 얼마 얘기할까요, 우리가? A4 몇 장을 얘기할까요? 기억에 나는 걸 얘기하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한 장? 한 장 2,000자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못 얘기하세요. 절대로. 몇 자냐면 한 100자 얘기할래나? A4 한 10분의 1 정도 얘기할래나 말래나요, 정말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300페이지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 좋았어.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독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국어 성적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성을 읽고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책을 읽을 때는 챕터마다 읽으시고 한 챕터를 가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써놓으세요. 그렇게 제가 하고 있거든요. 써놓으면 조금 많이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면 한 페이지 반 정도까지 채워져 있어요. A4가. 근데 그렇게 채워놔도 챕터 읽고 난 다음에 채워놨던 거라서 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얘기는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지? 그럼 A4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요약돼 있으니까 다시 보면 다 기억이 나고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안 난다. 잡념이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몰입을 했다의 증거는 뭐냐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남학생들이 언제 몰입해요? 게임할 때. 한 판만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와, 엄마 부른다. 빨리, 끝났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미 늦었어. 한 10분 지났는데 한 40분 지나 있죠. 울죠. 큰일 났다고. 맞아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언제 몰입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할 때인데, 인터넷 쇼핑할 때.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이 몰입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몰입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 좀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네요. 그죠? 공부할 때 몰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그 책을 읽은 목적성이 맞는 건데 그런 목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다. 가치 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전혀 가치 있지 않아요.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부는 운동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 운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매번 반복하면서 해요. 그 똑같은 동작을 매번 반복할 때 저희는 뭐 강사가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강사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요. 그 동작을 가장 이상적인 폼으로 완벽히 구현하면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폼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배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테니스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똑같은 폼을 배우고 있는데 그 폼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나요? 못해요. 강사는 시키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거기서 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친구는 뭘 하느냐? 내가 왜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공부할 때 정말 뛰어난 학생이다. 그걸 우리가 교육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인지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파악하는 능력. 초인지. 그 초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이 바로 공부를 잘합니다. IQ가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은 IQ가 아니고 초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못한 학생은 그냥 끈기 있는 학생. 선생님 말씀 믿고 열심히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 늘긴 느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악이 뭐냐면 하면서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안 맞아. 사실 그런 학생들은 일정 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재능. 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적성이 없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는 나중에 좀 오랜 시간 지나 보면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라고 발견되는 게 꽤 많거든요. 제가 주로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려나 모르시겠지만 프로축구 선수인가요? 대학생 선수인가요? 모르시는군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장학생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재능이 좀 없었다는 얘기예요. 축구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원래 대학생 장학 선수로 가지 않고 뛰어난 선수는 뭘로 곧바로 가요? 프로로 곧바로 갑니다. 근데 대학생 감독님이 대학부 감독님이 그 박지성 선수를 꼽을 때도 외사하고 공을 엄청 잘 차는 것도 아니고 뽑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얘는 성실하니까 뽑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엔 경희대 축구부로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친구가. 그럼 우리 박지성 선수는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공을 찼는데도 재능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선수가 나중에는 저희 한국의 레전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 정도 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한번 해보고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한계를 만드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뭐든지 그냥 편견을 버리고 쭉 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국어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어가 너무 잘 맞고 국어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공부는 운동과 똑같은 거니까 목적성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약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라고 했는데 이걸 시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갖고 왜 반성을 해야 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I'm so sorry. 어렵죠? 미안해라는 의미죠. But I love you. 예, 개구였어요. 왜 이렇게 다 정색하시고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시나요? But I love you. 하지만 사랑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야.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다 뻥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상한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어 공부는 다 지금까지 시간 낭비였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저게 모순되면 절대로 저 작사가는 작가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모순되게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긴장하라는 거죠. 저게 논리적으로 한번 맞춰봐 이런 거예요. 그럼 상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몰랐어, 이제 알았어, 네가 필요해, 미안해, 사랑해, 날카로운 말, 홧김에 나도 모르게 널 따라 보냈지만. 그럼 시를 되게 잘 읽는 사람은 저 말을 힌트로 삼아서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물론 수능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일단 시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둘이 만났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날카로운 말 홧김에 나도 모르게 널 떠나 보냈지만 이걸 통해서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날카로운 말을 한 거예요. 날카롭다. 뾰족? 이런 말 하진 네, 죄송해요. 네. 이런 말 하진 않았겠죠? 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꺼져! 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홧김에 막 떠나보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난 네가 필요해. 자, 이제 마지막 퀴즈예요. 뭐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다? 날카로운. 그렇죠.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날카로운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이거라는 거죠. 이 논리적 관계를 맞추는 것이 바로 시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는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이렇게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적 관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논리적 관계를 해결했을 때 무슨 상황인지 딱 전달이 되고 감동이 오르는 겁니다. 그걸 해결했을 때만은 비로소 그때만. 그래서 저걸 딱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깨달으면 마음속에서 뭉클하고 자기의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에 어떤 감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 이 시 보고 울었니? 이렇게 묻지 못해요. 눈물 얼마나 흘렸어? 1리터 흘렸으면 내가 만점 줄게 이러진 않아요. 그가 느꼈던 감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소한 뭐는 하고 있어라. 논리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수능에서 나오는 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 논리적 구조를 탐구할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물 좀 마시면서 계속 할게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 앞으로 뭐 고2, 고3도 거의 똑같지만 고1까지의 웬만한 시 학습법들은 암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고 이거 의미는 이거야 하면 암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님하고 밑에다가 조국, 부처 이런 식으로 막 적어요. 예? 적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님이 나오면 무조건 조국이구나 또는 부처구나 해서 다른 시에서 님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러면 조국인갑다 하면 문제를 틀려요. 그럼 왜 그래?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럼 외워야 되나 보다. 이 시에서 님은 조국, 저 시의 님은 뭐 이런 식으로 연인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이건 좀 많이 잘못된 거고요. 사실 뭐냐면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의 내적 구조예요. 자, 제가 시를 딱 두 문장으로 썼어요. 나는 괴롭다. 나는 지금 언덕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좀 이제 좀 학습적인 얘기를 하니까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수능이라면 문제는 A를 물을까요? B를 물을까요? C를 물을까요? 수능 문제라면 A를 물을 것 같습니까? 네, C를 물어요. 가장 상관없는 거. 가장 저기서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거. C를 물어요. 그럼 C를 해석해야 돼요.
C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잘 보세요. C라는 것은 일종의 말입니다. 화자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화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지금 괴로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나 지금 어디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언덕의 의미는 뭐냐? 이 모든 시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으면 뭐 한 거다? 뭐 한 거다? 나올 말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구절에 이제 언덕을 내려간다 하면 그때 나타나는 정서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괴로움이 해소되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관계인데 이 논리적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이제 괴로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외웠던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발전이 없어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발전이 없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아래쪽은 뭐냐면 비가 내린다. 내 모든 추억이 씻겨 내려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자, 여기서 비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추억을 씻겨서 내려보내는 어떤 매개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비가 내 모든 추억을 씻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네.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능 공부한다면 일단 보류. 뒤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아픈 기억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구절이 나왔다 하면 이때 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나쁜 기억들을 씻겨 내려가는 어떤 약간 좀 나를 회복해주고 힐링해주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면서 논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저희 좀 알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화자가 얘기한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말하자면 모든 구절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는 화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화자 입장에서 님은 좋은 대상일까요? 나쁜 대상일까요? 좋은 대상이죠. 같습니다라고 하는 걸 밑줄을 쳤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그런데 이걸 안 물어요. 더 어려운 걸 물어요. 다음 구절.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 푸른 산빛은 좋은 거니 나쁜 거니라고 묻습니다. 좋은 거 하실래요? 나쁜 거 하실래요? 일단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껏 틀리는 거예요. 저희 이 공부가 스포츠랑 똑같은 게 가장 이상적인 폼을 익히기 위해서 뭐 축구 연습을 하든지 수영 연습을 하든지 할 때마다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왜 틀렸지? 이걸 고민하면 좋은 폼을 가지게 되고 한 번 좋은 폼을 가지게 되면 이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가질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맞춰보고 한번 틀려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 이건 안 돼요. 저거 좋아. 왜? 그냥 이렇게는 안 돼요.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네.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왜 좋니? 그냥 좋아. 이건 안 되죠. 네. 이런 겁니다. 사실 저한테 저걸 주면 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일단 보세요. 저 문장은 앞에 문장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문장은 떨치고 간 사람 누구예요? 떨치고 간 사람. 님이에요. 그럼 님이 떨치고 간 거는 화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항상 화자 중심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님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단풍나무 숲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단풍나무 숲으로 간 것은 이제 화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럼 단풍나무 숲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단풍나무 숲으로 갔기 때문에 나와 님은 뭐 한 거죠? 이별했기 때문에 단풍나무 숲의 의미는 이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렇게 밑줄 치고 이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계속 푸른 산빛 했을 때 푸르다, 산빛이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뭘 보냐면 푸른 산빛은 뭐라고 돼 있어요? 깼다. 저 깨치고는 깨다는 얘기거든요. 깨진 거예요. 그럼 저는 깨진 거를 생각해요. 깨진 거를. 자, 어차피 시는 모든 구조가 연관이 있고 앞 문장을 봤으면 앞에 뭔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깨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사랑이죠. 그래서 푸른 산빛의 의미는 뭡니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푸른 산빛은 깨치고라고 하는 저 문장 속에서 깨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푸르다 산빛이다라고 갖고 가시면 시어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능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배우시고 우리 학부모님도 수능 한번 쳐보세요.
아셨죠? 내 자식이 못 가? 그럼 명문대 내가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라고 하는 저 구절이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계속 영향을 끼쳐요. 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말 못할 마음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 못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지금 얼마나 맞춰왔다고요, 지금까지. 다 틀렸었잖아요. 자,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순이가 떠나니까. 맞아요. 그렇게 다른 구절을 끌고 오셔서 근거를 내면서 저게 저렇다라고 하면 100%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원칙은 다른 구절을 내가 끌고 이걸 얘기해야 된다. 이게 시 해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슬픈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한방눈이 내렸다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한방눈, 제가 한방눈이에요. 짜증나죠? 네. 한방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한방눈이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냥 내린 게 아니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슬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의 정체인데 이제 제가 수능과 조금 상관이 없는 시의 정체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물론 뭐 자녀가 눈을 보면서 엄마 슬픈 마음이 지금 내리고 있어 하면 우리 애가 감수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친구가 엄마 야 슬픈 마음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왠지 친구가 뭔가 너 집에 문제 있니? 뭐 이렇게 돈 빌려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이상하지? 이런데 시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얘 의자죠. 의자예요. 빨개요. 얘는 열정 있나요? 없나요? 무슨 열정이 있어요? 그냥 의자인데.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붉은 열정 가득한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인은. 그 자기만의 세계를 어떤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맞춰주는 게 원래 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윤동주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이 시인이 이 한방눈 내리고 있는 거는 그냥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내리고 있다?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고 있다. 그 말 못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다? 순이가 떠날 때의 말 못할 마음이다. 따라서 뭐다? 슬프게 내리고 있다. 그래서 뒷구절은 뭡니까?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라고 된 거예요. 자, 뭐가 지도 위에 덮였다라고 돼 있습니까? 눈이요. 슬픈 것처럼 덮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해서 이제 여러분 시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셨거든요. 저게 아무도가 아니라고 이해되실 겁니다. 아무도 누굴까요? 순이에요. 전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그냥 막 읽었죠. 그죠? 뭐 그냥 다 따로 봐야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뭐 무조건 어떤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벽화천장이 하얗다. 그러면 하얗다를 보면 하얗다를 그 자체를 떠올린 게 아니고 앞에 어떤 내용과 상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저 하얀 것은 뭐랑 관련이 있죠?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시어 중에서 한방눈이에요. 그러면 벽화천장이 사실 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벽화천장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 슬픔이 묻어나온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벽화천장을 보면 슬픔이 묻어나온다. 이거는 좀 고등학생이 시를 쓰면 자기 감수성 혼자 취해가지고 벽화천장에 슬픔이 묻어난다 이렇게 하고요. 정말 좀 뛰어난 시인은 훨씬 더 낯설게 표현합니다. 훨씬 더 멀리 벽화천장이 하얗다라고. 좀 뭐라고 할까요? 수수께끼를 좀 많이 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저희 문학 용어로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낯설게 표현할수록 좋은 시예요. 독자가 수준이 뛰어나면 하얗다는 한방눈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힌트를 조금 더 준 거예요. 독자가 못 알아챌까 봐.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라서 하얀 걸까? 라고 하면서 즉 이때의 눈은 그냥 눈이 아니고 어떤 눈? 슬픔을 의미하는 거죠. 슬픔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쭉 얘기를 저희 또 이제 또 제가 이런 강사라서 좀 죄송한데 오늘 강연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 하면 좋았어까지는 얘기하실 거죠? 뭐가 좋았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좋아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얘기가 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첫 번째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시에서는 무조건 어떤 구절을 봤을 때 그 구절과 연관되는 다른 구절을 함께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물론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님이랑 아니면 이제 뭐 수능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깊게는 못 들어가고요.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라 라고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국어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혹시 좀 급하신 분은 고3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사이트 내에서도 좀 깊숙하게 수능 국어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다 드렸으니까요. 다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저희가 소설 잘할 것 같지만 소설 잘 못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인물이 한 10명 정도 나와요. 초반에. 한 문단에. 그러면 제가 신학기가 돼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친구 3명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3명의 이름을 다 외우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죠. 얘기하다 보니까 너 누구였지? 뭐 이렇게. 너 이름 뭐였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문단이면 한 15초에서 20초만 읽어야 되거든요. 20초 동안에 인물이 10명이 나와요. 그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간 넘어갔는데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얘가 형이야, 아우야? 모르겠어. 그래서 한 3분의 1 읽잖아요. 그럼 학생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되돌아가면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할 텐데.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서 문제 풀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좀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을 앓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 제시해 놨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해결책들을 그대로 익히시면 돼요, 본래. 고3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너무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기본이 됐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목적성을 꼭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수능 지문 조금 더 보여드릴 건데, 얘는 수능 지문 중에서도 조금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쉬운 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초등학생 6학년 정도라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정도의 지문을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어느 정도는 좀 읽혀지시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되어 있는 글은 읽어본 것만 아니야? 근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는 한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안 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문단을 읽었으면 그 문단에 대한 얘기를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첫째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안 보고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글은 연관이 돼 있고요. 사실 시도 원래 이런 말이 가능한데, 모든 말은 거의 다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같은 말의 반복. 그런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같은 의미지만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같은 의미라고 다시 바꾸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읽으셨죠? 제가 딱 가릴까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지 않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약하거든요.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구나.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볼게요. 목구멍과 콧구멍은 햇볕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도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목구멍과 콧구멍에는 멜라닌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큰일 난 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독서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축자적 의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의미만 보고 계신 거거든요. 표면적 의미만.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구멍과 콧구멍은 햇빛이라고 했는데 햇빛은 햇빛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글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첫 번째 문장 뭐였어요?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하다. 그러면 잘 읽는 사람은 자외선, 멜라닌, 무관 중에 하나는 꼭 반복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햇빛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외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목구멍과 콧구멍은 자외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데도 거기에는 멜라닌이 많대요. 그럼 많다는 의미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관하다인 거죠. 목구멍과 콧구멍에 멜라닌이 많은데 이게 자외선 무관하다는 증거구나. 자외선 무관하다라고 바꾸어서 이해하는 거죠. 조금 이해되세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고릴라는 또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지금? 그렇죠. 자외선과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좀 전에 글 읽을 때랑 조금 달라지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자외선, 멜라닌, 무관 계속 반복될 거야. 이걸 기대하고 읽으면 저 표면적인 내용이 저 표면적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말의 반복이 될 거다라고 믿고 같은 말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 읽을 때마다. 그늘진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늘진 숲에 살고 있다, 몸이 털려 덮여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자외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외선이 도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다? 검은 피부색. 그럼 검은 피부색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석자로 바꿀게요. 멜라닌이 많다. 고릴라에게 멜라닌이 많다는 얘기는 뭐다? 멜라닌과 자외선은 무관하다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글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글을 못 쓰면 같은 말 반복하면 돼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2001년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생물학자 제임스 맥킨토시는 검은 피부는 흰 피부에 비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라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포인트가 검은 피부는 뭘 의미하는 거고 멜라닌. 흰 피부는 멜라닌이 없는 거. 즉 멜라닌이 뭐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저항력이 좋은 것이다. 멜라닌은 뭐랑은 무관하고 자외선과 무관하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과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열대지방사랑과 동물들의 피부가 검게 진한 이유는 하고 가려도 무슨 말인지 예측이 됩니다. 뭐 때문이다? 자외선 때문이 아니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뭐 약속드린 거냐면 독해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한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주요한 내용을 안 보고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의 반복을 찾아주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해보면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처음에 떠오른 말 뭡니까? 자외선과, 두 번째는 멜라닌은, 그 다음에요 무관하고, 자외선은 뭐랑 상관이 있죠? 세균에 대한 저항력과 상관이 있다 빼고는 나머지 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그 뼈대만 남긴 겁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남죠, 이게. 물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읽어야 돼서 또 복잡한 얘기를 담고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막 어제 그저께 수능이 시험 칠 때 막 시험지 받아가지고 막 풀었었는데 한 문단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저도 안 보고 얘기를 정확히 잘 못해요. 다는 못해요. 한 50% 하기도 하고 어떤 건 30%만 하고 막 그러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 풀 수 있긴 하거든요. 놀랍게도 뭐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이라고 환율의 변동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제자 뉴스에 한국은행 직원도 그 6문제를 풀고 2문제를 틀렸다. 근데 그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휘 문제라서요. 결국 5문제 중에 2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저는 다 맞췄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를 지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알고 있어야지 잘 읽힌다가 아니에요. 읽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푸는 요령도 있고요. 그 요령 모르셔가지고 한데 그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단숨에 다 맞추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제 첫 번째 이해와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셨죠. 국어는 해도 안 돼. 재능이야. 아니고요. 목적성이 분명히 서 있는 공부를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의 내용을 안 보고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요약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수업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말 찾아봐. 그 학생이 못 찾아요. 괜찮아요. 원래 실수하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계속 노력하다 보면 찾아지겠죠. 그때면 게임이 끝나요. 한 번 이상적인 폼을 익히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발전하는 거죠. 그때까지 잘 참고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이건데요. 이거는 저희에 대해 살아온 그 가치관을 좀 다 낱낱이 보여드린 거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력이 점수는 아니다.
언제 생각했냐면 고3 때. 제가 정확히 수학은 고2 여름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공부했었거든요. 네, 수학을 그때 처음으로 공부했을 때 저 수능 세대인데 80점 만점에 40점이었어요. 80점 만점에 40점이니까 지금 100점 체제에서는 50점인 거죠.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이 수학 못하는 애가 그래서 좋은 대학은 한번 가보자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못 가면 말고 못 가면 두 번 다시 공부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얘들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다 수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실력으로 보면 제가 1년 반 또는 뭐 1년 동안에 12년 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했던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력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령을 발휘하면 그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속물적이고 속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공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희 세대랑 되게 비슷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바이블은 수학의 정석이었어요.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으로 수능을 공부하는데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능은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자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하면 된다.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그냥 암기가 아니고 이 공식이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저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는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4점짜리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법부터 먼저 찾아내고 막히면 문제 속에서 힌트를 찾아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몸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수능 정석에서 수학의 정석 갖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석 문제를 잘 풀었어요. 처음에는 잘 풀다가 연습 문제라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괜찮은데 5번 좀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도 안 풀려요. 그래서 해설지를 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5번 문제를 풀려면 풀이법을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암기로 내가 승부를 보려면 정석을 쭉 보니까 연습 문제를 다 합쳐보니까 거의 몇백 문제더라고요. 진짜 한 500문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500개를 암기해야 돼, 풀이법을?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는 버리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정석을 1회독도 안 하고요. 5번 이상, 이거 내가 생각해서 안 풀린 것들은 다 버렸어요. 버리고 대망의 수능 날 만점 받았습니다. 이게. 자, 정석을 끝까지 다 푸는 친구에 비하면 저는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못하죠, 당연히 수학 실력으로 보면. 점수는 죄송한데요, 제가 더 높아요. 그들은 실수를 해서 틀렸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내 점수를 깎아먹는 게 뭐지를 계속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체는 뭐였냐?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고3 되면요, 우리 학생들 고3 되면 저 자꾸 실수해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무슨 실수하는데? 그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수학 문제 다 모아봐. 국어 선생님인데도. 그리고 왜 틀렸는지 얘기해봐. 하면 되게 사소해요. 저는 뭐 실수했냐면 일을요, 지금 칠판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희가. 근데 빨리 쓰다 보면 일을 이렇게 꼬아서 약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뭐라고 문제 풀 때 착각할까요? 3으로. 이거였어? 황당했죠? 그리고 제가 덧셈 패스를 좀 못하더라고요. 곱셈을 못하더라고요, 곱셈을. 곱셈에서 좀 실수하는구나. 나눗셈은 긴장해가지고 좀 잘 하거든요? 곱셈에서 실수하구나. 이 두 가지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잡아서 어떻게 했냐. 2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2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착각 안 했어요. 점수가 올라갔죠, 점수가. 곱셈할 때 집중. 나 집중해야 돼, 곱셈이야, 이렇게. 그거 가능하거든요, 계산 문제 풀 때. 이게. 그래서 실력은 저보다 뛰어나지만 똑같이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는 친구는 점수가 안 나왔고요. 저는 점수가 잘 나와서 1년 동안 수능 점수 100점을 올린 거거든요, 이게. 국어는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자, 실력이 올라야 점수가 오른다 아니고요. 이해는요, 실력은 그대로여도 점수가 오른다. 이게 단번에 제가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제 수강 후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올해자 수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능도 연기됐겠다.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저희 다 성적표 인증된 것만 다 보여드리거든요. 백분위가 76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4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4등급. 수능 4등급. 백분위가 96이라는 것은 96점 몇몇 %니까 4% 안에 들었다는 얘기고 수능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에 4등급을 올린 거예요. 4개의 등급을 다 올려가지고 1등급을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건데
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올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별표 치는 것입니다. 저게 뭐라고? 쉽죠? 저 똑같아요. 틀린 틀릴 것 같은 문제, 답이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을 별표 쳐라. 이게 제 별표치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도대체 저게 뭔데 저러냐? 제가 학창시절 때 개발한 건데요.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이고 되게 떨려요. 진짜. 그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라서 내가 시험을 잘 치고 있는지 못 치고 있는지 몰라서 나중 가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도 되게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스스로 난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내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그게 바로 별표였어요. 저는 당시 65문제인데 65문제 중에 별표를 12개 쳤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12번까지 문법 문제가 끝났는데 12번까지 뭐 듣기 쉬우니까 별표 하나 칠 수 있어 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몇 번까지 몇 개 칠 수 있고 몇 번까지 몇 개 칠 수 있어를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다 정해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험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번까지 문제를 딱 풀었는데 별표를 한 개도 안 쳤어요. 그럼 확인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수능 시험장에서. 오, 나 대박. 별표 하나 벌었어. 이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 커요. 20번까지 풀었어요. 원래 별표 3개 차야 되는데 한 개도 안 친 거예요. 우와, 나 엄청 잘 치고 있어. 하다가 어려운 점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거 투하. 별표 다 쳐요, 그냥. 한 질문 만나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냥 쳐요. 어려운 거 만났어요. 당황. 어떡해? 너 대학 떨어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버리면 끝나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 생각이 들어버리면 잡념이 시작되고 집중이 안 돼서 읽히는 것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읽히는 것도 안 읽혀요. 그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게 뛰어난데도 심리를 어떻게 안정화를 못 시키고 틀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정말로. 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가늠하는 거. 그러니까 1999년도에 수능을 쳤는데 2000학번이거든요. 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별표를 한번 해봤더니 한 2개 더 쳤더라고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하고 계속 쳤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제가 12개 쳤는데 16개를 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생각했냐면 이 자기 중심적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와, 내가 못 쳤다가 아니고 이번 시험 어렵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틀리나? 다 똑같이 어렵지? 내가 별표 4개 더 쳤으면 다른 친구도 별표 4개 더 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학 시험 칠 때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다 쳤습니다. 수학 만점 받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했던 대학을 갔죠, 사실. 근데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생각이 딱 한 개예요. 나한테 유리한 거는 실력과 상관은 뭐든지 다 모으겠다. 어떻게든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강호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별표 치는 것이다. 슬퍼요. 저 막 낯선 시 읽는 방법. 소설 이렇게 읽어야 돼. 비문학 이렇게 읽는 거야. 엄청 많이 강의했는데 얘가 별표 치는 게 도움이 됐어요. 가장 많이 도움됐어요. 저게 뭐라고? 저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진짜 모의고사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하면서 헷갈려서 4, 5분씩 고민했던 문제가 별표 치고 넘어가서 괜찮았다. 이게 뭐냐면 자, 두 번째인데요. 별표를 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저희가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 했을 때 그 학생의 지문 읽는 시간이 길어서 부족할까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부족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어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것 같다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테니까 정답률이 몇 프로일까요? 50%.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 둘 중에 하나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분 지났어요. 고민 열심히 했죠, 1분 동안. 정답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자, 실험 한번 해보세요. 10분이 지났어요. 정답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결론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되는 그 순간에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실력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가.
정말 최상위권들은 둘 중에 하나 고민되면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론 없이 그냥 고민할 거면 그냥 제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끼고 가면 힘들 테니까 별표를 치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별표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두 번 딱 고민하고 정답이 안 나오면 별표 곧바로 치고 넘어가. 별표 개수 세고 있잖아. 한번 해보면 그 방법이 맞다는 거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자, 5문제를 고민하면 몇 분 오버 될까요? 한 번 고민하면 2분 날아갑니다. 정말입니다. 1분만 고민하는 경우라고 치더라도 5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5분이면 저희가 한 세트, 즉 4문제를 못 풀거든요. 4문제를 못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점에서 9점 정도가 날아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민되면 빨리 딱 찍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점에서 9점이 올라가요. 근데 그건 이상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 방법을 그냥 해라 했을 때 실력 그대로인데 이 방법 해가지고 평균 5점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점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방법 하나 바꾼 걸로.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들었던 얘기도 있을 테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네, 비문학 독서입니다. 독서예요. 근데 독서가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몰아서 나오지 않고 문학 나왔다가 독서 나왔다가 문학 나왔다가 독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풀어요. 마지막은 항상 거의 다 문학이에요. 마지막에 막 풀다가 독서 마지막 지문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고민 다 쏟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학을 대충 읽고 풀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손해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독서 지문 만났어요. 4문제를 만났어요. 고민하면 몇 문제 맞출까요? 2문제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제끼면 몇 문제 맞출까요? 2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문학부터 푸는 게 낫지 않나요? 문학 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독서를 푸는데 독서 풀 시간이 없어. 그래 봤자 어차피 내가 고민하든 찍든 거의 정답률이 바뀌지 않아요. 점수가 올라가요, 이게. 이해되세요? 네. 이 간단한 원리를 저는 너무 놀라운데 고3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강의를 들었던 애들만 좀 알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이상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 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돼서 제가 점수를 진짜 많이 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점수가 계속 불안하고 구모도 2등급 맞았지만 2등급밖에 못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선생님 믿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바꿔서 어쩔 뻔했어요 진짜. 10월쯤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 요령 가르치면서 저 얘기하거든요. 별표하고 문제풀이 순서 바꿔라 이 얘기. 사실 초반부터 했는데 그 강의 안 들었나 봐요. 별표 개수 세기와 모르면 찍고 넘어가기 기술들은 저게 기술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아이들이 다 저런 걸 다 스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무를 풀면서 아마 이때 가장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 개념 얘기할 때는 한 개도 안 올랐고, 그래서 사실 기본 바탕에서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 스킬 때문에 얘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94면 2등급이고요. 근데 100분위가 100이라는 것은 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점수로 봤을 때는 거의 10점 가까이 올랐죠. 9점 올랐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 9점이 오르면, 국어에서 9점이 오르면 저희가 흔히 대학 등급을 얘기했을 때 2등급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낼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00점 학생인데요. 100점은요, 국어에서 100점은 실력이 뛰어나야지 100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국어의 100점들을 한번 다 조사해보면 문제가 조금씩 다 있는데, 이 친구 보세요. 저희가 막 완전 문제 푸는 기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요. 보시면 뭐가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요. 시간이 부족해서 뭘 했냐면, 보세요. 박시전은 시간이 촉박해서 안 읽고 풀었대요. 지문 안 읽고.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너희들 EBS 문학이 연계될 테니까 EBS 문학에서 시는 무조건 다 암기하고 가고 내가 암기시켜 줄 테니까, 두 번째로 소설은 줄거리 다 외우고 가라. 이거였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외웠던 줄거리를 다 풀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거 준비 안 했으면 얘가 100점 안 나옵니다. 박시전 막 풀면서 시간 다 보내고 시간 부족해서 마킹도 잘 못하고 꼬여버리면 되게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력 말고도 점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본인이 뭔가 조금 더 가져야지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진 건 그대로인데 그걸 잘 조합하고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미 이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그래서 국어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 얘기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1번 읽는 방법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읽는 방법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시는 내가 어떻게 읽겠다? 비문학은 어떻게 읽겠다? 고전소설은 어떻게 읽겠다? 현대소설은 어떻게 읽겠다?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국어 공부 방법인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문제 잘 풀리면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인 거죠, 정말로. 그냥 막무가내로 풀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문제 잘 맞추고 저렇게 읽어보니까 전부 다 조금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정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 읽고 곧바로 내용일치 문제를 풉니다. 왜냐면 제가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니까 첫 번째 문단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제가 그대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체화를 시킨 학생들은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사실 체화를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체화시키는 것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읽는 방법을 정해놓으면 그 친구들 거의 다 성공해요. 실패한 경우가 2등급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약점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국어 공부해야지. 그래, 인강 듣더라. 인강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내가 국어를 왜 못하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다 응용되겠죠? 내가 수학을 왜 못하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신과 수능 같이 공부하라.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자, 1번 국어 공부할 때 어차피 지금 내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수학을 좀 건들다가 국어 수능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내신 시험 기간이라서 또 못해요. 이렇게 된대.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진도를 한번 조사해 보면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인 걸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진도를 조사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에 문법이 들어가고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이 들어가요. 고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름방학 때 수능 강의 듣거든요. 겨울방학 때 수능 강의 듣거든요. 그때 뭐 들어야 될까요? 그럼 문법과 문학을 들어야죠. 그런데 뭐 하냐? 그냥 강사의 제일 기본 베이직 써놓은 걸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왕이면 내신과 연계되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수시가 또 강화되어 있는 이 실정에서는 수능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시작이 되면 바쁘다고 조사 안 합니다. 미리 교과서를 보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미리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학년에 뭘 배우지? 중간 때 뭐 하고 기말 때 뭐 하지? 그걸 이용해서 틈틈이 내신 끝나면 다시 수능 공부하는데 다음 기말고사를 위해 가지고 또 수능 공부 겹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수능도 한 바퀴 돌고 내신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그쵸? 네, 그렇게 좀 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 거의 공통이에요. 고1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고1이면 중간고사 때는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 국어에 무슨 개념이 있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그냥 결론은 개념이 있다만 기억하시고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한번 쓰세요. 선택지의 모든 말을 쉬운 말로 바꾼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의 모든 말을 쉬운 말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조금 알아보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기억은 지문이에요. 지문.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1번은 1번 선택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선택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기억에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그러면 저 어려운 기억은 읽지 않을게요.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거 수능 그냥 선택지 따온 거거든요. 초월적 삶이 뭡니까? 뭐예요? 네? 초월적 삶이 좋은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걸 쉬운 말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초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건 뛰어넘는 거거든요. 속세를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초월적 삶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자연 속에 가는 것. 그러면 쉬운 말로 확 바뀌어지죠. 두 번째로 신선 같은 거 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네? 신선 같은 거 되는 것.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저런 초월적 삶을 지향하는 시가 거의 안 나온다예요. 거의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저 말을 쉬운 말로 바꾸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문제 풀고 갈까요? 문제 풀고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초월적 삶이라고 기출에 한번 나왔던 어휘는 한 2년 지나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모든 어휘를 다 쉬운 말로 바꾸면 그다음부터 그 어휘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문제 푸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문제를 맞추다 보면 늘겠지가 아니고 선택지의 어려운 말들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고 그게 실력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초월적 삶이라고 하는 걸 저희 국어에서는 개념이라고 지칭해요. 네. 또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학원 강사로서의 자기 자랑을 또 시작하자면 저런 개념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예,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건데 대조도 당연히 개념이죠. 개념인데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부터 쉬운 개념부터 다 점검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밥 끓여 울고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려 운다라고 했을 때 저시의 대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아침과 저녁은 대조되는 것 같긴 한데 또 보니까 아침에 우는 새는 밥 그려 하니까 아침은 그리워하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또 임 그려 하니까 저녁도 임 그려 하는 시간이구나. 그려 하는 시간으로 또 의미가 같아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저시의 대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조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쉬운 개념부터 다 해줘야 돼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고. 수능에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의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대조가 되어도 되고, 시적 의미적으로. 사전적으로요. 아침, 저녁은 사전적으로 의미가 대조됩니까? 네, 그럼 그것도 대조로 인정해요. 명쾌해졌죠. 이거 대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게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요런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어 내신은 좋은데 항상 모의고사 성적은 낮아요.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걸로 저는 10시간 넘도록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는 내신 암기 중심, 암기 중심이라고 사고력이 아예 안 들어간 거 아니고요. 수능은 지식 활용 중심인데 이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신 시험에서 명사 나오면 사물의 이름이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럼 문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빨리 달리기와 빠른 달리기가 있죠. 같은 달리기인데 둘 중에 하나는 명사로 파악하고 둘 중에 하나는 명사가 아닌 걸로 파악해야 돼요. 예시를 던져주고 둘 중에 뭐가 명사니?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는 것 위주로. 그래서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암기 중심에서 내가 해보는 것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공부 방법이 크게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비문학 할 때 그냥 저 내용, 저 문단의 내용이 뭔지 외우면 문제 풀려요. 내신 시험은.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저걸 낯설게 봤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냥 문단의 주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문단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큰 의미 없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서 여기까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출은 몇 개년도를 몇 회독 해야 되나요? 정답은요. 1회독이라 똑바로 해라. 저 기출 10회독 했는데요. 점수가 3등급이에요. 무슨 소리냐. 1회독도 똑바로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출 회독 개념이 완전 달라요. 기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봤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택지에 모르는 말이 없게끔 해야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1회독 하면 엄청 크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모르는 말이 없게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1회독만 제발 좀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1회독을 제대로 했다면 한 번 틀렸던 문제는 웬만하면 맞춰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문제만 띡 풀고 넘어가니까 한 번 틀렸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또 틀려요. 이번에 저번에도 틀렸네. 막 이러고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데? 저번에 틀린 거 또 틀렸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법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양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각이에요. 양 많지 않아요. 수능은 훨씬 더 적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개념이 494개야. 근데 수능 개념은 203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203개, 우와 200개야? 아니요, 많지 않아요. 저 중에 정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50개도 안 돼요. 나머지 150개는 한 번 들어본 정도로 넘기시면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기본 개념은 모든 강사가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과목이든. 제발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강의 좀 봐라. 왜냐면 저희는 수능 한두 번 분석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하라고, 이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하라고, 일단. 이거 일단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이거 다 하든지. 이거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애들은 이거 다 하고 싶은가 봐요. 이거 다 하고 이걸 몰라요.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꼭 그거는 좀 유의를 좀 해주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국어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국어는 시작하자마자 선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고1 학생을 안 치고 고3 학생을 안 쳐서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 둘 다 좋다라고 얘기해요. 고3 때 수능 국어를 똑바로 공부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고3 때까지. 다 그냥 내신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를 거의 1도 공부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요. 진짜 고3에서도 중위권, 하위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수 과목이 되게 웃긴 게 똑같은 강좌에서 이 강의 듣고 정말 좋았어요. 중하위권에게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똑같은 강의인데 이 강의 듣고 정말 좋았습니다. 상위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다 들어야 돼요, 결론.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거 그 시점부터 다 선행입니다, 정말로. 선행인데 특히나 제가 고1 때부터 사실 고3 때 올라오더라도 문법과 문학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성적 올려드릴 수 있는데 독서는 쉽지 않아요. 독서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눈으로만. 기출, 비문학, 지문에 초반에 좀 쉬운 것 같고 거예요. 뒤에 더 어려워요, 이게. 저게 뭔 말이요?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어떤 학생이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 문과인데? 이렇게. 네, 그러나 문과도 똑같이 시험을 칩니다. 저렇게. 저거 그래서 쉽게 접근이 안 돼요. 독서는. 그러니까 고1 때부터 해야지 저런 복잡한 내용도 좀 분석이 되고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 빔에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보여드려도 좀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자료집에는 있으니까 보시면 자료실 저희 이투스의 자료실에 보시면 있으니까 독서의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범위가 있습니다. 있고 어떤 식으로 범위가 있냐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평가 매뉴얼에도 좀 어려운 얘기로 돼 있는데 쉽게 풀어내면 이거예요. 고2 때 선택 과목이라고 배웁니다, 학생들이. 과학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사회 선택 과목 배우는데 그 과학과 사회의 선택 과목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됩니다. 근데 이용될 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복사기의 원리가 정전기, 크게 보면 전기의 원리거든요. 전기의 원리랑 빛의 원리를 이용하면 복사기의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해도 전자레인지 원리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전기 원리랑 그 다음에 빛의 원리를 이용해요. 약간 근데 달라요. 이게 그 세부적으로 가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차피 그 빛의 원리나 전기의 원리를 잘 조합시켜서 전자레인지와 복사기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한번 냈고 복사기 한번 내면 서로 다른 지문을 낸 것 같죠. 그런데 원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게 범위로 있기 때문에 고2 선택 과목에 나오는 주요 개념과 그 기출문제를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코어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서 워크북. 독서 워크북은 조금 더 쉽게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기출지문 이해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드코어 독서거든요. 그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PDF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고3 올라가기 전에 3번 반복해서 봐라. 그러면 일종의 그게 어휘집이에요. 문제집이 아니고. 중요한 어휘들을 다 익히고 고3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